More than ever, applications can make or break your business, and keeping applications performing properly falls to your SRE and DevOps teams. But this responsibility is nothing like before. Cloud-native microservice applications constantly change and rely on complex technologies like containers and Kubernetes. Even worse, any change has the potential to bring your entire system down in seconds. Traditional application monitoring tools can't keep up with the pace of change or see inside your environment. So, what can you do? Your developers could write observability into their own code, but what will that actually get you? Hours wasted manually instrumenting code, which only shows data one service at a time. When a problem occurs, you don't know where to start or even understand how one service interacts with another. Meanwhile, your applications grind to a halt, and nobody knows why. That's where Instana can help. Instana ingests observability metrics, traces every request, and profiles every process automatically. And Instana breaks through your application environment complexity to show you how everything fits together in context. Try it yourself to see how Instana can help you meet your objectives today. 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풀스택 모니터링과 리소스 최적화 with IBM 인스타나 터보노믹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의 보급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 과거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통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별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덕분에 개발 효율성은 향상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의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는 데는 확실히 어려움이 많아진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시대의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다런스 김상준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다런스의 김상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풀스택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시연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풀스택 모니터링이라는 아젠다의 제목을 뽑은 이유가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풀스택 모니터링이란 단순히 풀스택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뭐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전체를 그냥 다 모니터링 하는 거로 생각을 하지 않나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맞는데 네.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 풀스택에는 자기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네. 그리고 하드웨어 또는 뭐 컨테이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 개발된 소스 코드가 호출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그 서비스의 또 다른 스택들,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의 풀스택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자기가 개발한 그 환경은 각각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들만의 뭔가 풀스택 환경도 당연히 다를 테니까, 그래서 뭔가 풀스택 모니터링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 아키텍처나 뭐 여러 아키텍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특히 시스템 관련된 아키텍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OS, 네트워크, 그러겠죠. 프로세스, 이제 이게 풀스택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개발 환경, 뭐 컨테이너 이런 거 관심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풀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분들 얘기가 다 맞았던 게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오기 전에는 그게 풀스택이 맞았죠.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상당히 단순하니까 OS 위에 뭐 자바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올라가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하고 또는 또 다른 왓스를 호출하고, 그 구조가 다 거기서 거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서 풀스택은
전체를 뜻한다라는 뜻이 돼버리고요. 롤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풀스택을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가 모니터링 하는 걸 결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거이 뭔지를. 예. 그게 이제 맞는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풀스택 모니터링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왔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를 함께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우리 스케일에서는 자기들의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방점을 휴먼에다가 두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 복잡도가 높아졌으면은 사람이 이거를 전체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데브옵스 팀들이 결성이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모니터링 대상이고 어떤 것이 대상이 아니냐, 이거를 사람이 선택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워낙에 다뤄지는 인프라도 다양해졌고 그 다루는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시스템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본다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PM 같은 이미지랄까. 그래서 소스 코드가 몇 번째 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잘 돌아간다 또는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레디스를 호출을 했는데 얘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레디스는 모니터링 대상이냐 아니냐.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 모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레디스가 모니터링 대상이고 그냥 업무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겠네요. 예, 그렇죠. 굳이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휴먼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좀 두고 싶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풀스택 모니터링을 정의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자기가 보고자 하는 화면이 다 다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아서 왔는데 풀스택 모니터링이랑 서비스가 사용되는 모든 스택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사실 뭐 클라우드 아니면 쿠버네티스 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그런 스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온갖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디스도 있고 레빗엠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건 데브옵스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규범이 있는 뭔가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제공하는 것들만 활용해도 충분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활용해야 될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모던 스택 하면은 이 기존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던 스택이라고 부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호스트서부터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프로세스들은 전부 다 이 모던 스택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도커라든지 아니면 뭐 레빗엠큐도 있고 뭐 여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 뭐 몽고DB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옛날에 쓰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는 모던 스택이라는 용어도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뭔가 시스템을 관리를 하시거나 개발을 해오신 분들의 풀스택 개념과 현재 최근부터 뭔가 이렇게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의 풀스택 개념까지 싹 다 아우르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APM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고 APM은 이 풀스택 모니터링을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고 극히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들이 다른 스택들을 다 모니터링 해주는 기술들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은 누가 결정하냐? 모니터링 대상은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한테 다 맡기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이 내가 이거 모니터링 해야지라고 직접 지정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한번 설치된 에이전트가 모니터링 대상을 알아서 자동으로 수집해서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뭐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변경되고 컴포넌트가 변경됐을 때
이게 아주 새로운 기술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에이전트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자기 서버에서 변화했던 것들을 네. 에이전트가 저절로 계속 감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야. 이런 구조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풀스택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네. 예. 그럼 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그 담당자가 네. 현재 우리 회사에 갖춰놓은 인프라 개발 환경이 이런 거야 라는 상태에서 뭔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사람이 직접 그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는 거라면 예. 뭔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빼먹는 게 분명히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이거는 기존의 그 환경이 아니라 네.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장애가 터졌기 때문에 발생한 전체적인 장애라는 것도 사람이 선택하면 놓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에이전트가 해주면 그걸 자동으로 다 감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그런 걸 놓칠 이유는 없을 거고요. 네네. 그게 바로 풀스택 모니터링.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풀스택 모니터링 하면 예를 들어서 엔드 유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네. 사용자가 느려졌는데 네. 소스 코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느려진 게 나왔다. 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네. 일단 모여봐.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근데 네. 다 난 아니라고 하고. 네. 네. 근데 에이전트는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자가 느려졌는데 네. 소스 코드에서 문제 없다. 그러면 자기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면 진짜 담당자가 누군지를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죠. 이제. 네. 근데 예전에는 하나 문제 터지면 이제 다 모여야지 네, 뭐. 다 모여서. 워룸 딱 모여갖고 그렇죠. 네. 자 까봐 한 다음에 네. 하나씩 다 보고. 네. 그러니까 풀스택 모니터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옵저버빌리티로 넘어갔을 때 제 생각에는 옵저버빌리티가 끝나면은 이 옵저버빌리티를 통해서 이게 컨트롤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 상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컨트롤 가능한 상태까지 가려고 하면 옵저버빌리티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옵저버빌리티를 하려면 풀스택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풀스택 모니터링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이 웹사이트에 play-with.instana.io 네, 여기 네. 들어가시면 이제 데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데모를 아무나 보실 수 있고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원래는 메뉴가 대시보드서부터 시작해서 네. 사용자 그리고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스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서부터 쌓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인프라부터. 설명을 스택처럼 네. 인프라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걸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게 가용성 존 또는 이제 사용자가 만든 존 이름으로 호스트들의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이거는 이런 존 이름이야 라고 하는데 굳이 클라우드를 쓰지 않더라도 이건 데이터 센터 1, 데이터 센터 2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서 이쪽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화면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나타난 거는 실제 서버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된 것들은 서버리스입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큐나 뭐 이런 것들, 뭐 람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이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PPT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실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호스트 안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데요. 네네. 일단 호스트를 먼저 선택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관련된 컨테이너들과 컨테이너들의 어떤 서비스들이 모니터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노드.js 관련된 것들이 3개가 있고 스프링봇이 2개가 있고 도커는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것만 봐서 뭐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여기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진 것들은 당연히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뭐 노란색이나 뭐 붉은색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어떤 프로세스가 뭐 위험하다 이제 이런 것들 임계치를 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게 되죠. 각 호스트마다 어떤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서버리스들의 상태는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플랫폼인데 여기 화면에서는 쿠버네티스하고 클라우드 파운더리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네. 만약에 VM웨어 환경이시라면은 vSphere를 통해서 vCenter 쪽 정보를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플랫폼으로서의 정보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쿠버네티스 정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는 당연히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묶여서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리고 서머리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할 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프로메테우스로 네, 맞아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메트릭들이 사실 여기서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흘러가는 서비스라는 개념의 것이 이제 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 예전에 했던 거랑 메트릭이 같은 거 아니야? 뭐 근데 메트릭 정보야 뭘 쓰든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되게 비슷비슷한 점은 있지만 이제 결국은 풀스택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로 모니터링 하셨던 것들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메트릭 정보인 거고요. 성능 정보인 거고 이 인스타나에서는 쿠버네티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그 서비스와 트랜잭션들 이것까지 다 묶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약간 다르겠네요. 개념이 좀 다르다이지만 어쨌든 메트릭은 다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처음에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이제 이벤트 같은 거 보실 텐데 컨테이너가 리스타트가 제대로 됐는지 올라오다가 실패 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쿠버네티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 이벤트라고 따로 모아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노드는 뭐 말 그대로 실제 물리적인 노드가 이제 나타나겠죠. 현재는 3개를 쓰고 있고 뭐 나중에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스케일 정책에 따라서 계속 여기에 추가될 거니까요. 그건 저절로 변경이 될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는 기본적인 네임스페이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데모로 할 거는 이 로보샵이라는 거거든요. 이 로보샵에 관련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들이 어떻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네임스페이스를 볼 수 있고 디플로이먼트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드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파드 목록인데 여기도 보시면 49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불편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오늘은 로보샵만 볼 거니까 로보샵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보거나 또는 맵으로 해서 이렇게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쿠버네티스의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방금 저 검색창에다가 키보드로 그냥 로보샵을 치셨잖아요. 타이핑하는 단어에 맞게 테이블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변하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저기에 타이핑한 다음에 검색 버튼 눌러야지 한 2, 3초 뒤에 뜨잖아요. 이게 혹시 데모 사이트라서 이렇게 빠른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인스타나가 이렇게 쾌적한가요? 인스타나가 원래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이런 풀스택 모니터링에서 데모를 본 게 이게 2번째인데 뭐 이런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역시나 웹에서 돌아가는 거는 타이핑 치고 검색 버튼 누르면은 한 1, 2초 뒤에 이제 딱 그 리스트는 뜨고 근데 이거는 타이핑 치면서 그 철자에 맞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거를 만약에 인스타나를 지금처럼 사스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온프레미스 형태로 만약에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인스타나가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여러 가지로 구성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쓰고 어떤 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쓰고 이렇게 돼 있어서 모니터링 하실 때 속도가 생각보다 잘 나오실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인 거긴 한데 그냥 어쨌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쾌적한 게 되게 좋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청 사용자 경험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나가 1초 단위 모니터링을 되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UI의 반응 속도도 빠르게 설계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1초 단위 모니터링 하는데 화면에 뜨는 건 5초 뒤에 뜨고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쿠버네티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샵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것들이 디플로이 돼 있고 이제 파드들은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그 파드 상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예, 뭐 CPU, 메모리, 네.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페이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스테이터스에 지금 제가 찍고 들어간 건 몽고DB인데 몽고DB가 이렇게 잘 들어가고 네,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드릴다운이 되겠죠. 예, 드릴다운해서 보시면 네. 이 몽고DB가 현재 CPU 어떻게 쓰고 네, 네, 있고 이건 이제 몽고DB 자체에 대한 성능이거든요. 네, 네. 보신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 네임스페이스 들어가서 파드를 찍고 파드 안에 있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이 서비스의 성능까지 이렇게 쭉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 이거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보는데 이렇게 스텝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나는 그냥 바로 어떤 대시보드 첫 화면에서 몽고DB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예. 보고 싶어. 근데 예.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3-4번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됐으니까 네. 번거롭다 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방법이 있겠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보시라라는 거가 제일 저희가 레코멘드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상태까지만 보여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확장됐다고 보실 때 실제로 어느 파드에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다, 노멀 상태의 스테이터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인프라도 했고 이제 플랫폼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될 텐데요. 이게 가장 APM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만한 게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정의해 놓은 키 매트릭, 골든 매트릭 이런 이거는 꼭 봐야 돼.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빌트인으로 나온 이 대시보드의 맨 위에 있는 세 가지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시간대 총 호출수가 어떻고 에러가 얼마나 났고 그리고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봐야 되는 키 매트릭이고요. 여기 프로세싱 타임이 있는데 이건 좀 옛날 APM 보시던 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총 시간은 1.18초인데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수행한 시간은 5초, 데이터베이스 5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이 걸린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턴시가 응답 시간인데요.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꾸면은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P50이 중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품질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95번째 붙어 있는 것들을 키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위값 이하는 4ms에서 끝나고 P95에 있는 거는 70ms라고 나온 건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품질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P95에 있는 그 모든 트랜잭션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트레이스를 거쳤는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결국 DB에서 제일 오래 걸렸네요. 뭐 셀렉트, 뭐 CT에서 하는데 73ms가 걸렸다. 뭐 이렇게 해서 드릴다운을 트랜잭션까지 들어가게 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95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거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마다도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70ms가 걸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와스만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70ms가 걸리는 게 맞는지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MQ를 넣어놨는데 이 Q를 지나가는 속도가 몇 밀리세컨드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세세하게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즈라는 데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 각각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 임계점에 미달하는 게 얼마나 되고 뭐 충족하는데 얼마가 되고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거면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문제가 좀 있네.
라고 판단해서 뭔가 튜닝 작업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기술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고 또 네. 하나는 그냥 비즈니스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 비즈니스다. 네네네. 그러면 그것만 서비스로 묶어서 그럼 이 아. 서비스는 몇 밀리세컨드 이내로 와야 돼. 네네네. 여기서 DB건 뭐건 뭐 어디서 뭐가 걸리건 네. 무조건 이렇게 걸려야 돼. 아. 또는 그냥 아예 떼놓고서 기술만으로 여기서는 이 서비스는 뭐 10밀리세컨드보다 그 높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네네. 하셔도 되고 아. 이거는 서비스 간에 중복이 돼도 되고 네. 제한이 없거든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든지. 그래서 음. 제가 인스타나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거에 되게 흥미를 많이 가져서 네. 서포트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언리미티드라고 오, 나오는데 네. 100개도 못 만들어 가지고 근데 어떤 식으로 중복이 되건 상관이 없이 네. 하실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그리고 이게 한 명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겠죠. 네, 모든 네, 네. 참여자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만든 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로그인 안 한 게 제가 지금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셔서 네. 제가 이거 일부러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스일 때도 되고 이제 온프레미스일 때도 되지만 네. 인스타나 같은 이제 풀스택의 레인지를 갖고 있는 모니터링을 쓰는 사용자는 네. 예전처럼 뭐 운영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사용자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 계정 언제 다 만드냐. 아.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엔터프라이즈로 구글 쓰시면 구글로 하실 수 있고 오, 네. MS가 제공하는 AD 쓰시면 네. AD로 하실 수 있고 음. 그 외에 그 표준적인 사물을 쓰신다면 사물 가지고도 연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아. 예, 제가 일부러 구글로 로그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냥 회사 내부에 뭐 그룹웨어 같은 거 쓰면 그 네. 그룹웨어에서 사용하는 그 계정 그대로 그렇죠. 인스타나에 로그인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제가 로보샵이라는 네. 거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아까 데모 사이트에서는 이런 걸 만들 권한이 없어서 아. 예, 네네네.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네. 건데 제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관점을 어떻게 정의했냐라고 하면은 쿠버네티스에서 아. 클러스터 네임이 네. 로보샵인 로보샵인 것. 거. 예. 또 당연하게도 뭐 호스트가 뭐인 것, 네네. URL이 뭐인 것, 아, 도메인이 그렇게 뭐인 것.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예.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네. 각자 자기의 롤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를 만드셔서 네. 거기에 맞는 품질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성능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가 좀 더 많으니까 아, 네네. 여기가 만들어지는 예. 서비스 예시들이 많으니까요. 예, 여기 디펜던시를 보시면은 오. 이 디펜던시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 APM 용어로 하면은 거래 추적이라고 불리는 아. 지금 용어로 하면 이제 트랜잭션하고 서비스들 간의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와. 인스타나는 뭐 어크로스 더 서비스 스택 이런 네. 예, 이런 용어도 쓰고 이제 다 용어를 다르게 쓰지만 어쨌든 가장 정확한 건 디펜던시가 맞겠죠. 야.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들이랑 의존성을 갖고 있는지. 예. 지금 뭐가 뭐에 연결돼 있고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스트 하나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네네네. 필요한 모든 호스트에 다 설치를 네. 해야 되고 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에서 자꾸 쿠버네티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쿠버네티스의 경우는 아주 편해요. 쿠버네티스에 설치하면은 각각의 노드에 다 인스타나 에이전트가 같이 설치가 되면서 말 그대로 풀스택이 저절로 되고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가 아니고 그냥 어떤 베어메탈이나 네. VM 환경에서는 일일이 설치를 사람들이 호스트마다 가서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부 다 설치했다고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그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고 싶으면은 네. 예, 대시보드에 가실 수도 있고 네. 각각 트랜잭션도 보실 수 있고 근데 저는 주로 대시보드를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서비스는 현재 정의해 놓은 서비스 안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 안에서 어떤 네.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는 사실상 기술 스택과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JVM, 스프링 부트, 뭐 노드.js 이런 것들이 네. 있고 각각의 이름은 뭐 카트다, 뭐 EUM, 뭐 유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들어가시면 당연히 각각의 대시보드로 네, 연결이 자세히 됩니다. 나오겠죠. 예. 그 에러 메시지는 이 트랜잭션들이 지나가면서 에러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 에러들을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 에러 메시지가 몇 번 발생했다. 또 뭐 다른 에러 메시지들이 있으면은 몇 번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저 에러 메시지는 인스타나에서 표준으로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표준적인 로깅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시면은 로그에서 발생한 에러들을 그걸 추출을 가지고. 해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사용하실 필요 손을 없고요. 볼 게 없군요. 네. 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에러가 난 트랜잭션들이 쭉 나오는데 네.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항상 화살표가 에러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 어떤 에러가 났다가 나오게 되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이제 어디에 문제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건가요? 이 스택이 나오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서버, 어느 어디에 있는 노드, 건지. 예, 어느 파드, 네.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어떤 애가 에러를 낸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 스택 트레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스택 트레이스에서 여기 뭐 60번째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60번째 라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야, 그럼 이거는 저 소스 코드만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아니면은 뭐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예,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기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예.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느 쪽 코드에서 문제가 일어났구나라고 인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도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에러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 네. 로그 메시지는 아까 보여드린 건 사실 이제 익셉션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로그의 레벨에 따라서 워닝 레벨 이상일 경우는 얘가 다시 다 수집을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워닝 레벨들. 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트랜잭션의 기술적인 오류는 아니고 비즈니스 로직상 오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트랜잭션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상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면 나중에 뭔가 개선할 때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로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만드는지는 사실은 이제 다 그 개발하시는 그렇죠. 그럼 개발자들의 몫이니까. 다들 전부 다 표준은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 표준대로 하시겠지만 어떤 표준을 갖췄던 간에 결국 로그 레벨이 높다라는 거는 분명히 수집할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스타나가 알아서 이제 수집을 하고 그걸 어그리게이션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아까 에러에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트랜잭션들이 어떤 서비스에서 돌아가는지와 이 서비스들을 클릭해서 결국 들어가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떤 서버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APM의 가장 이제 좀 흡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APM에서 뭐가 나아진 건데? 예, 뭐가 다르냐? 예,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스택 모니터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풀스택 모니터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전체를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기존 APM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존 APM이 할 수 있는 거를 얘가 인스타나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엑스뷰 많이 물어보셔서 되게 당황을 많이 해요. 이제 저희는 어떤 옵저버빌리티 이런 개념으로 갖고 가면은 엑스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됩니다. 비슷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디스트리뷰션이 결국 분포도니까 표준 편차에서 결국 앞에 있는 게 빠른 거고 뒤에 있는 게 느려진 거니까
관심 있는 시간대를 드래그 하셔서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드 유저 모니터링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엔드 유저 모니터링은 지금 트랜잭션을 로봇 같은 걸로 좀 걸어놨고요. 네. 실제로 브라우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 모니터링 또는 뭐 앱 모니터링과 같은 건데, 예전 풀스택 개념에서도 항상 엔드 유저는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엔드 유저 모니터링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용자 모니터링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드시 보고 필요하죠. 있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용자 모니터링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고 그걸 인스타나로 어떻게 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매트릭들을 위에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페이지 로드가 어떻게 됐고 그 트랜지션이 얼마나 됐고 로드 타임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서머리 정보로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많이 알아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 사이트 내에서 페이지들도 엄청나게 많고, 어떤 애는 엄청나게 느리고 어떤 애는 엄청나게 빠르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오버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느린 순으로 보겠다 또는 이제 에러가 많은 순으로 보겠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고, 네. 나중에 스피드 괜찮네요, 이 탭은. 예, 필터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스피드라는 개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이걸 거예요. 내비게이션 타이밍이라고 해서 W3C에서 정의한 브라우저 속도에 대한 매트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각각의 매트릭들을 사용자가 다 알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네. 이거 사용자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거 하다못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 아는 네. 용어 아니냐, 이제 네네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페인트 타이밍이라는 용어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맨 아래 보시면은 타임 투 퍼스트 바이트라고 해서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거의 키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타임 투 퍼스트 바이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바이트가 브라우저로 응답 받은 시간이에요. 요청하고 응답 올 때까지 걸린, 그러니까 응답 페이로드가 몇 바이트짜리가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바이트 받았다는 거는 서버가 응답해 준 시간이잖아요. 저게 빠르면 빠를수록 일단 쾌적한 사이트로 인지되겠네요.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서버까지는 빠르다라고 느끼겠죠. 하긴 뭐 거기서 불러오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의 용량이 얼마나 될지는 나중 문제고, 그렇죠. 일단은 이 사이트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긴 해. 네.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과 시스템 엔지니어들의 어떤 네, 이건 내 문제가 역시 아니었어. 사이트 로딩 속도가 느린 게 이게 너네가 쓸데없이 용량을 너무 큰 걸 사용해서 그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찾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정말로 PC의 성능이 낮아서 접속하는 사람의 네트워크 속도도 있지만 브라우저 그리는 렌더링하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페인트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그리기 시작한 시간,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난 시간하고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건 PC가 그리는데 느렸다, 아니면은 네트워크가 느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 알아서 뭐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구매하신 분들의 이거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쓰시냐면은 주로 지역이라기보다는 지점별로 속도가 어떤지 알고 싶어 하세요. 이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같은 일을 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다 다른 거를 쓸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옛날처럼 VAN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전용선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네트워크 벤더들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이 상태에서 어느 지점이 지금 현재 느리게 서비스하고 있나, 그렇게 느리게 서비스 됐을 때 우리의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똑같은 지점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느 지점은 아까 저 퍼스트 바이트 그게 되게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아니면 어디는 똑같은데 저 구글에서 알려줬던 저 페인트 타이밍 저게 또 차이가 나고, 이러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옛날처럼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PC가 다 같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다를 확률이 훨씬 높죠. 예, 이게 감가상각에 의해서 네. 누구는 최신 거 쓰고 최신 거 쓰고 누구는 네, 이렇게 좀 쓰고 하다 오래됐고, 보면 네네. 클레임이 걸려오는 것도 아, 그러면은 그러네. 느린 PC가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최신 PC가 하는 건지 그러네. 물론 이게 PC까지 알아줄 건 아니지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페인트 타이밍이 느리다면은 이 문제는 PC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라고 응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는 뭐 해외에서도 많이 하시면은 여러 국가가 아름답게 나오겠지만 네네. 뭐 국내에만 있다면은 크게 의미는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엔드 유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HTTP 리퀘스트에 관련돼서 뭔가의 콜이 들어왔다, 네. 클레임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 태그로 사용자 아이디 같은 거를 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아이디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룹을 풀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지금 요 시간대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쭉 나타나요. 어떤 서비스를 호출했는지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이 안 됐었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가 어떤 일을 했었고 이때 그럼 서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시간은 어떻고 서버에서는 몽고DB에서 뭐 이런 일들이 이때 이만큼 걸렸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아이디로부터도 추적을 하실 수가 있고 워터폴 차트라고 해서 그 브라우저에서 보실 때 개발자 도구에서 나오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얼마나 걸렸고 실제 서버에서는 얼마나 걸렸는지 서버 쪽 트랜잭션을 알고 싶은 이 백트레이스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까지 다 추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엔드 유저 모니터링도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스타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데모 시연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세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IBM 인스타나가 풀스택 모니터링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링만 해서는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됐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뭔가 장애를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코드도 수정을 해야 될 거고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인프라에 또 이렇게 배치를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자원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BM 신유미 실장님과 함께 IBM 터보노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당연히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국 IBM 신유미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BM 신유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앞에서 김상준 부장님과 함께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이제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링이 되는 건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이 컨테이너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에서는 좀 뭔가 성능이 좀 떨어지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뭔가 자연스럽게 배치도 다시 바꾸고 자원을 좀 다시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 터보노믹이 도와주는 거로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게 정확히 잘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모니터링 관련된 툴들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미 고객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여러 스택들이 매우 복잡하고 이제 혼재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사실 오프닝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즉 여러 상황에서 여러 케이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복잡함 속에서도 이제 고객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또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우리가 이제 응대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많이들 듣고 계시겠지만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의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앞 세션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에 관련된 그런 관점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밑에 리소스들이 어떻게 지금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원 관리가 뭔가 최적화가 안 돼 있다면 요금도 되게 많이 그렇죠. 좀 쓸데없이 많이 부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IT 그 그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그쵸.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무조건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세이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바탕으로 그게 이제 가이드가 됐을 때 네. 모두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터보노믹이 큰 역할을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터보노믹이 리소스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그 툴들이 이제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APM 솔루션하고 ARM 솔루션하고는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이제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예, 기존에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리소스 따로, 어플리케이션 따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고려한 채로 이제 리소스가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능에 관련된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밑바닥에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트릭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리소스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원을 제대로 배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퍼포먼스에 대한 어웨어런스를 가지고 또 퍼포먼스에 대한 어웨어런스를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를 최적화시키십시오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매트릭들, 그러니까 APM하고 ARM이 같이 목표를 바라보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앞에 부분에서 많이 이제 녹여져 있었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얘가 이제 공통 분모로 뽑아내서 그걸 관리를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기 위해서 그 아래의 스택들이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밑바닥에 이제 서버나 뭐 지금은 클라우드 상에서 올라가는 그런 호스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 기반으로 또 네트워크 디바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도 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할 때 나는 어떤 점으로 이거를 포인팅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인스타나와 터보노믹이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노드, 즉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이제 노드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쓰여져 있는 것처럼 APM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 매트릭 바탕으로 자원을 최적화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관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코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운영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이 코드 레벨에서 났다면 그건 이제 APM에서 봐야 되는 코드 레벨의 관점.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됐을 때 우리가 적절한 리소스는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코드는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과거에 많이 활용했었던 APM들은 노드 관점으로만 많이 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뭔가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장애가 발생했으니 알아서 고쳐 였는데 이제는 지금 코드가 어느 줄까지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지금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도 그 시대에는 뭐 맞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IT 환경을 가장 잘 운영하는 방법은 노하우가 적용된 그런 것들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도 계속 교체가 있고 환경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그걸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형태로 지금은 이제 되겠죠. 시니어 개발자라면 노드 단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만 알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도 개발을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자원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노드만 보면은 이걸 뭐 코드를 수정하라는데 뭘 몇 번째 줄을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터보노믹 같은 게 그것까지도 알려준다라는 거니까 인적 자원이 얼마만큼 교체가 되더라도 인프라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보노믹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바탕이 음. 되는 거고,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또 바탕은 또 네. 인스타나 같은 APM 아, 툴이 네. 같이 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같이 써야겠네요. 이 그렇죠. 툴은. 같이 쓰는 게 가장 시너지가 좋은 형태가 될 것이고, 네. 이런 모니터링 툴들이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네. 그 고객들이 지금 복잡한 환경들을 많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니터링이나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최소화시키시고 될 수 있으면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런 툴들의 이제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개의 툴들을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터보노믹 실제 화면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터보노믹이 이렇게 APM 툴, 인스타나우 같은 APM 툴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윗단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실제로 얘가 뭐 AWS나 구글이나 뭐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테그레이션도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존의 ARM 툴 어떤 툴들은 뭐 에이전트를 심어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풀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툴들도 있는 것 같은데 터보노믹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인테그레이션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의 크리덴셜 정보만 집어넣어놨으면은 아주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나 관리하는 포인트도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없이 뭔가 정보를 대량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훨씬 쾌적하겠군요. 이렇게 그렇죠.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미 서버에 많은 툴들이 이미 그러니까요.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에이전트 뭐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 작업을 이제 일단은 인스타나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터보노믹도 같이 이제 뭐 저희 뭐 아. 속된 말로 얘기하는 빨대를 같이 꽂기보다는 네네네. 그 역할을 인스타나가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터보노믹이 지금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매트릭 같은 걸 가져오고 클라우드 플랫폼사에서 제공해주는 매트릭도 인테그레이션 통해서 가져오고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놔두면 지금 보시는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풀스택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비지빌리티가 나오게 돼요. 네.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매트릭들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화면 중에 하나가 그래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킹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인스타나우 같은 데이터 프로덕트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리스폰스 타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차트들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도 있지만 이런 차트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터보노믹 이제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터보노믹이 해주는 거는 뭐 지금 데이터는 그냥 매트릭이에요, 사실은. 매트릭.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토폴로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액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비디오를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은 얘가 인스타나나 다른 스택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일정 기간의 러닝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90, 80 시간만을 이제 값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상황이 만약에 고객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평이하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져오는 데이터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정 기간 뭐 이거 피크도 한번 겪어보고 일주일에 하나 패턴도 겪어보고 이렇게 돼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뭐 터보노믹이나 인스타나가 얘기하는 뭐 AI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위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일단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액션 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여 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터보노믹이 판단했을 때 이 전체적인 인프라 요소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소스들이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를 쭉 리스트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준비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봐보시면은 지금 메모리를 다운사이징 해야 된다, 뭐 CPU를 다운사이징 해야 된다, 이런 액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그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그 인프라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보여주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이제 여기 메모리, 뭐 CPU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네. 스토리지 관련된 것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이걸 액션을 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무작정 이걸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이거 만약에 괜히 이거 뭔가 이렇게 바꿨다가 다른 거에 영향 끼치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리뷰를 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금 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이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것이면은 지금 과금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의 것이 있는데 얘를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터보노믹이 가이드해주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체크를 하고 이제 액션을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즈라고 하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런타임 중에 적용이 돼도 되는 건지. 네. 그런 것까지 얘가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런타임 중에 해도 되는 거면은 정말 아주 사소한 어떤 뭔가 이렇게 자원 변경이니까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변경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뭔가 이렇게 업다운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서비스가 요새는 24시간 다운타임 없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다운타임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 정보도 같이 나오게 돼요. 야, 진짜 저런 장애가 뭔가 이렇게 인지가 됐을 때 요걸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걸 담당자 입장에서 알아요. 근데 진짜 섣불리 말씀하신 대로 이거 클릭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표시될지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야, 근데 이거는 얘가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진짜 마음 놓고 그냥 딱 조치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말은 이 터보노믹이 단순하게 뭐 CPU가 지금 모자라서 그냥 늘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스택에 대한 이해도 했고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제공이 돼야 되는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다운타임을 가져가야 되는 요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지금 정보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똑똑하네요. 뭔가 정보를 보여주고 그 어쨌든 최종 판단은 사용자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별로 영향 안 끼칠 거니까 그냥 뭐 내부에 공지 같은 거 없이 바로 해도 괜찮아.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새벽에 해. 이런 것들을 지금 가이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데모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오케이 이거는 적용할 수 있겠다, 액션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리스트에 다시 가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내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xecute action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에 대한 신뢰가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얘를 매뉴얼로 할 건지 오토매틱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얘를 데일리로 할 건지 위클리로 할 건지 먼슬리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액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터보노믹을 통해서 뭔가 습득을 했어요, 지식을. 그래서 아, 얘는 바로 이렇게 뭔가 적용해도 되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얘 지난번에도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수동으로 하면 되게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그래, 터보노믹 난 100% 신뢰할 수 있어. 자동화 해놓으면은 이제부터는 신경 쓸 거 없이 자동으로 이런 이슈는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터보노믹을 지금 가져감으로 인해서 보유함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을 지금 4가지 정도 나열을 했는데 지금 가장 고객들이 확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돼요. 자원이 나는 다 이만큼 벌려놨는데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효 자원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리포팅이 나오게 되고 내가 그거를 체크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딜리트를 할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 만약에 사이징이 더 늘어져야 된다. 얘는 너무 오버사이징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리사이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스펜드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업무 시간 이외에 아니면 뭐 휴일에 뭐 이런 시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돌아가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약을 해놔두고 사용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정보들을 터보노믹 데이터를 보시면서 다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능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진짜 유의미한 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매트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판단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관리 툴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클라우드 플랫폼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툴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은 이게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매트릭에서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숙련된 시니어 엔지니어가 딱 보고 판단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럴 만큼의 인력풀이 안 되는 회사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터보노믹한테 대신 맡겨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스택들이 앞 세션에 인스타나 설명해 주실 때 김성준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져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일일이 관리자분께서 다 선택해서 얘를 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시대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터보노믹이 충분히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루어진 스택들을 빠짐없이 다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터보노믹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빠짐없이 연결을 해놔둠으로 인해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스택들을 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툴이 이제 터보노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IBM이 지금 1월에 이제 인스타나를 인수하고 몇 개월 전에 터보노믹을 인수를 하는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AI 옵스라고 하는 그 커다란 하나의 그 우산 아래에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관찰을 하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액션도 주고 예측까지 하는 그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모니터링의 그 최종 목표 그걸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IBM에서 이러한 지금 그림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뭔가 분석하려면 그 분석하는 데이터가 뭔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스타나가 담당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제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돼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를 터보노믹이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데이터도 수집하고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이제는 AI가 알아서 해.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그리고 저 왓슨으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AI가 뭔가 완벽함을 바랄 수는 없는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게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 완성도는. 그 기간의 하나이고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주 좋은 패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IBM 터보노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자료는 여기까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ver the last decade, the application has become central to business. In fact, a recent IDC report predicted that over 60% of global GDP will be digital by 2022. As the app has become the focal point of business, application performance has skyrocketed in importance. After all, what use is an app that doesn't work? Or more frustrating, works maddeningly slowly. For an app to perform, two sides must work perfectly in concert to deliver target response time. On the developer side, the app must be architected and coded well so that bugs in code don't become systemic problems impacting user delight. But even the best written, best architected app will fail if it doesn't get the resources it needs, exactly what it needs, at precisely the moment it needs them. CPU, memory, storage, network. These resources, whether in your data center or out in the public cloud, determine whether the best apps will sing or spin, with each turn of the wheel costing millions in apps at scale.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was created to help humans build better code and find bugs fast to ease user impact, an exceptional success that's become one of the fastest growing sectors in tech. But while some APM solutions have some visibility into resourcing, visibility alone leaves users at risk. Even with no bugs, which, considering software is created by humans, will likely never be true,
APM alone leaves users at risk of unexpected spikes in demand hitting an app. The scale of today's clouds and data centers are such that things move too fast for humans to react. They're literally beyond human scale. That's why we created Turbonomic. Turbonomic's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uses AI to automate away avoidable risks, ensuring apps get the resources they need, exactly what they need, precisely when needed, so devs can focus on the unavoidable, issues in code that will always arise as app complexity increases to meet user demand, so you can deliver application response time your customers expect. But using ARM to automate away the avoidable not only helps by resourcing apps continuously, it also enriches your existing APM investment. Turbonomic connects seamlessly to APM, ingesting app performance data and topology to connect apps end-to-end with the full resource stack, driving better actions to automate, but also reducing the noise that slows debugging, creating a feedback loop continuously reducing MTTR, lessening user impact from the unavoidable. Leverage ARM to automate away avoidable resourcing issues, so your developers, your most valuable resource, can focus on the signal APM provides to resolve issues before they become problems impacting customer delight. Deliver better performance and increase compliance while reducing costs in the public or your private cloud with Turbonomic's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to arm your apps and keep them singing.